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55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당으로 돌아가서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합니다. 기수 완판, 국회 완판으로서 자, 이번 주 가장 핫한 분이에요. 홍준표입니다. 자, 밀어붙이는데 좀 비슷하진 않습니다. 예. 홍준표 의원 복당 선언을 했어요. 네. 뭐 선언했다라는 거는 뭔가 그래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던졌을 만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있을 때는 김종인 전 위원장 때문에 복당이 좀 어려웠다고 하면 앞으로는 뭐 가능성이 크지 않나. 특히 초선들은 조금 반반하지만 초선을 제외한 나머지 지난 그 당의 대선 후보였어요. 그 대선 후보를 밖에 버려놓고 못 들어오게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중진들 이상은 좀 동의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아마도 다가오는 전대에서 네. 김웅 의원이 당대표 되는 게 아니면 다른 초선 그룹이 당대표 되더라도 홍준표 의원의 복당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일단 초선은 아니지만 네. 이제 영선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전 최고 같은 경우도 영선 돌풍요? 네. 비싸는 느낌이. 아닙니다. 뭐 사실이잖아요. 홍준표 전 대표 복당 막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자기 선거 말했거든요. 빼고는 다 잘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누구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고요. 근데 이번에는 자기 선거도 잘할 것 같아요. 당대표 선거에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2등이면 지금. 여러 조사에서 네. 그래서 결국에는 복당이 될 걸로 저도 예상을 하는데 제가 요즘에 홍준표 전 대표 팬들한테 많은 악플과 테러를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할 말을 해야겠습니다. 뭐죠? 도대체 어떻게 정치를 했길래 복당한다는데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그래도 많이 나오느냐. 이건 반대하는 사람 보고 너 왜 반대해 소리 지를 게 아니라 본인의 정치 역정을 한번 돌아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네. 그 당시에 이 보수 정당이 역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했습니다. 졌어요, 물론 진짜. 지난 21대 총선도 참패 당했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안 돼요. 근데 그때 당대표가 홍준표 전 대표였고요. 그 당시에 단순히 졌다가 문제가 아니라 홍 대표가 지원 유세 오면 후보들이 다 오지 말라고 하고 다 다른 데 갔어요. 저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실제 네. 언론 기사로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때로부터 3년이 흘렸고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당 밖에 있은 지 1년이 지났는데 뭔가 바뀌고 변화된 업그레이드된 모습이 있어야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나 개혁적인 성향의 사람들도 아유 고생 많이 하셨다. 대선 위에서 우리가 손 잡자 할 텐데 이번에 복당 기자회견하고 기자들한테 백브리핑 하는 거 보면요. 자기 빼고 다 모자라대요. 이재명 지사는 양아치지든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막말을 한 바도 없는데 그걸 비담은 나보고 막말했다고 전부 나서서 드루킹까지 시작해서 프레임 씌워놓고 쌍욕을 한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 검찰 수사나 평생 하신 분이 각 분야에 날치기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데 다 비판만 해요. 그게 아니라 좀 통 크게 윤석열은 이게 훌륭하고 이재명도 참 괜찮은 경쟁자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네. 저 같은 사람도 홍 대표 많이 변했구나. 이제는 함께 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텐데 여전히 2018년에 홍 대표, 2017년에 홍준표, 2021년에도 그대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복당하더라도요. 와서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려면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오늘 이렇게 날석에 반응한 적이 지금 장현 평론가 잘 없었는데 상당히 꼭 홍준표 의원 이 방송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팬들한테 악플을 네. 많이 받아서 지금 약간 악에 받쳐 있습니다. 비슷하게 지금 반응하는 의원이 있죠. 김웅 의원입니다. 김웅 의원 아시다시피 검사 출신이고요. 대선배죠. 검사 대선배가 홍준표 의원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좀 센 워딩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좀 정치권에서 이렇게
초선에다가 아주 후배 검사가 다선의 당대표까지 지냈던 검사 출신 선배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좀 이례적이지 않나요? 이 검사들 그리고 또 정치권도 위아래 기강이 센 줄 알았는데 이 개그맨들에 비하면 콩가루인가 봐요. 예. 예를 들어서 개그맨 기수가 한 10기수 정도 떨어지는 후배가 이 선배 원로 개그맨한테 네. 비판하고 이런 경우가 있나요? 거의 연차가 뭐 한 1, 2년 차 정도 나면 나중에 오래돼서 이제 친구처럼 돼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날선 반응을 보이기엔 쉽지 않죠. 자, 장희진 평론가, 이게 김웅 의원이 이렇게 저격하는 이유가 정말 화가 나서 저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정치적 노림수도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초선 그룹 내부나 비대위원들 그리고 비교적 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 복당하면 정권 교체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기껏 우리가 이제 2030이나 중도층 지지를 조금 받기 시작했는데 그 국민의힘이 다시 강성 보수화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을 어떻게 데려오느냐가 사실 국민의힘의 최대 관건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들어오면 어떻게든 윤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들어와서 내부 경선하면 불리해지니까 그냥 국민의힘 후보들끼리 경선에서 선출된 다음에 이제 최종 단일화를 통해서 오세훈 안철수 모델로 가려고 하는 게 국민의힘 내부 주자들 생각 아니겠습니까? 홍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 때문에 우려하는 시선이 당내에서 김웅 의원 한 사람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김웅 의원 이 정치 관심 많은 분들이나 알지 대중적 인지도는 아직 약해요. 검사 외전 책도 썼잖아요. 네, 검사 내전일 겁니다. 내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책도 썼는데 아무튼 뭐 이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센 사람과 붙어야 되거든요. 제가 방송을 4, 5년 해도요. 유시민 이사장이랑 100분 토론에서 5분 토론한 게 기사가 수백 개 나고 실검 1등하고 상당히 그쪽이 못한다고 아니요, 제가 원사이드하게 이겼다고 네이버에 댓글을 달렸는데요. 다음 댓글을 보시는구나. 그렇습니다. 네이버를 보세요. 피떡이라 혈전증이라고 하죠. 네이버를 보세요. 맞짱을 떠서 제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으로 기사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체급을 올리는 효과를 누린다는 그렇죠. 거예요. 아무튼 센 사람이랑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 덕분에 김웅 의원은 그 효과를 톡톡히 본 것 같고요. 당내에서 비토 세력도 생겼지만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김웅 의원 정치적 노림수도 분명히 있었겠죠. 제 생각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김웅 의원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조언을 했다고 하잖아요. 세게 붙어야 된다. 지금껏 색깔이 너무 없었다. 강한 사람이랑 붙어라. 뭐 이런 조언을 해준 게 좀 그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좀 이건 이겨봐야 본전도 안 되는 장사 아닌가. 그렇죠. 사실 후배랑 그렇게 붙어서 막 날 세우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국 이 설전의 승자는 김웅 의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싸움이 되자마자 김웅 의원한테 더 유리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이거 목표가 사실은 두 사람이 좀 바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김웅 의원이 뭐 원사이드하게 이겼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장혜찬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은 김웅 의원은 어쨌든 존재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유리했다라고 한다면은 홍준표 의원은 지금 한마디로 복당이 최우선이에요. 그 이후의 문제인데 이거와 연관돼서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치 원로라고 해서 후배들한테 싸가지론 얘기해도 안 먹히는 건 맞는데 어찌됐든 이 이슈가 돼서 자기가 좀 더 이 복당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은 분명히 손해본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국면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제외하고는 야권에서는 홍준표 지금 의원이 약 8, 9% 이상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복당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통계를 보니까 일반 국민의 47%, 또 국민의힘 지지층의 65%가 홍 의원의 복당을 찬성한다. 이렇다면 결국은 홍준표 의원 복당은 뭐 기정사실화가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이제 두 의원의 이제 설전을 보면서 각각 점수를 매기면 홍준표 의원은 10점 만점에 10점 얻은 것 같고요. 김웅 의원은 10점 만점에 7점 얻은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다르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승리 포인트를 저는 유효하게 얻었다. 다만 김웅 의원은 이제 너한테 배운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인지도를 올렸지만 뭐 똑같은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저는 선배님한테 배웠지만 다르게 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 논쟁을 이어가면서 다르게 표현을 쓸 수도 있었는데 나 너한테 배웠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사실 똑같은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홍준표 의원은 왜 10점을 제가 드렸냐면
중도에서 보수를 지지하고자 하는 제 주변에 부산 지인들이 많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국민의힘은 그렇게 쇄신을 하고도 홍준표 의원 하나 복당시켜서 못 막아? 그 사람 복당하면 무조건 대선 후보 되는 거야? 그 정도로밖에 약한 정당이었나?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은 모든 이슈를 자기한테 가져오면서 이런 이야기까지 끌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은 지금 이 이슈 파이팅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음모입니다. 네, 홍준표 의원을 빨리 국민의힘에 밀어넣으려는 비겁한 음모입니다. 좀 비열하게 웃는 것 좀 보십시오. 제가 뭐 힘이 뭐가 있다고 뭐 밀어넣을 수 이건 음모입니다. 오늘 뭐 줄은 확실하네요. 네. 누구한테는 같이 가고 누구한테는 반대로 가고. 예. 그러면 다 종합해보면 홍준표 의원이 복당하는 게 이재명 지사한테 유리한가 봅니다.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명예MC. 그렇지 않고.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민주당에서 전국 조직을 가지고 있는 몇몇 의원들이 있지만 SK계로 분류된 정세균 의원도 흔히 말하는 이제 친문과 다른 세력으로 또 분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홍 의원의 복당은 못 막아요. 복당하게 돼요. 그런데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전대 끝나고 새 당대표가 당권 잡자마자 홍준표 전 의원을 바로 복당시키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도 들어오고 밖에 있는 윤석열 총장도 들어올 때 그때 대선 주자들 세트로 들어오느냐. 근데 지금 중론이 후자로 많이 가고 있어요. 후자로 간다? 왜냐하면 후자로 가면 어쨌든 대선 후보 맞으니까 대선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선 당연히 함께 싸워야 된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나 윤석열 총장한테도 크게 불리할 건 없어요. 같이 들어와서 그냥 같이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가 먼저 들어가면 먼저 당내에서 자기 조직을 만들고 또 바깥에 있는 안 대표나 윤석열 전 총장이 뒤에 합류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그런 메시지를 국민의힘 의원 신분을 달고 내면 무소속 의원으로 내는 거랑 그 무게감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원내대표,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이죠. 그리고 다른 중진 의원들도 함께 해야 되고 복당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시기가 당장이 아니라 대선 경선할 때 그때쯤이다. 그때 안철수나 윤석열과 같이 들어오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기류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죠. 지켜보고. 팩트체크 김준일 기자의 분석도 좀 보고 싶습니다. 듣고 싶은데요. 과연 홍준표 의원의 복당 도로 한국당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다 좀 무게감 있는 연륜 있는 정치인 리더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일단 오창석 평론가가 얘기를 했던 게 일정 부분 일리가 있어요. 홍준표 한 명으로 인해서 당 색깔이 그러면 다 바뀌는 게 이게 정말로 제1야당 공당이 맞냐 그 정도로 취약하냐라는 거죠.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은 개파들 아니면 뭐 색깔들을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강성 이미지가 보수 강성 이미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거조차도 끌어안을 수 있는 폭넓은 이제 보수 야당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일리가 있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어쨌든 약간의 개그감이 있어요, 이분이. 내가 막말한 거 한번 대보십시오. 자꾸 나한테 그 짚고 대들면 내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전혀 나는 신경도 안 쓰고 개가 짖어도 귀찮은 간다. 재밌어요, 사실 보면. 재미가 있어요. 좋아하시나요? 있는 거 있다 할 수 있죠. 지지하십니까? 지지가 아니고 재밌다고요. 지지합니다. 재밌는 걸 재밌다 할 수 있잖아요. 가끔 개그맨 선배 같을 때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대선 후보 경선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홍준표 같은 분이 한 분이 있는 게 뭐 그 장희찬 평론가는 지금 똥 씹은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활력을 불어넣는 이게 뭔가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러닝메이트가 될지 뭐 본인이 끝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흥행 요소는 분명히 될 겁니다. 흥행 요소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다만 2030이 너무 싫어합니다. 홍준표 의원은. 너무 싫어요. 진짜 싫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는 이제 국민의힘의 몫이겠죠. 홍준표입니다. 자, 또 다른 주자들을 한번 살펴보죠. 홍준표 의원 말고 또 움직임을 하는 분이 있어요. 황교안 전 대표입니다. 갑자기 미국을 또 갔습니다. 이거 미국행 대선 얘기를 대선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생명연장의 꿈이고요. 생명연장이다. 이분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좀 비판을 해야 되는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어요. 장제원 의원이 굉장히 비판을 세게 했습니다. 자중하시라. 왜냐하면은 지금 박진 의원하고 최영두 의원이 갔잖아요. 같이 사절단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혼자 감으로 인해서 뭔가 이게 시선도 분산이 되고 뭐 이게 지금 당에 만약에 뭐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이 한 게 아니라 혼자 가져가려는 약간 이기적인 플레이어로 약간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만약에 이제 1000만 회분을 좀 요청을 했는데 백신을 그런 다음에 이게 되면은
국민의힘 지자체가 있는 서울, 부산, 제주에 먼저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이제 언론에 전해지면서 이거는 소위 말해서 갈라치기 아니냐.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갈라치기로 왜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느냐. 이런 식의 비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간 것까지는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일 수 있는데 그 이후의 행보들이 상당히 본인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지금. 아니 번지수가 거의 틀렸다라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또 지금 나경원 전 대표도 같이 사실 투탑을 체제를 했었잖아요. 이번 보니까 글쎄요 그때 친했던 분위기는 느껴지지 않아요. 손절하는 좀 분위기도 하고 야권 내에 황교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있나요? 일정 부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내대표가 된 김기현 의원이 황교안 전 대표와 상당히 가깝다고 알려지고 있고 법조인 출신의 두 사람 또 비서실장이나 인선을 보게 되면 소위 친황교안계로 불렸던 의원들 전희경 전 의원 같은 경우를 채용하면서 임명하면서 뭐 어느 정도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 우리가 구주류, 신주류로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구 어느 세력 다 황교안 전 대표에게 딱히 우호적이지는 않다. 이런 게 현실인 것 같고 대선 경선에 참여했을 때 크게 유의미한 변수가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생각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뭐 큰 변수는 아닐 것 같아요. 변수가 되기 어렵다. 이제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이것부터 이것저것 던지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전형적으로 정치 낭인으로 가는 길입니다. 낭인요? 왜냐면 정책적인 변화는 전혀 없이 대중의 눈초리에 따라서 이거 내가 하면 되겠지, 좋아하겠지라는 것만 따라가거든요. 현 정부가 해서 잘 안 됐던 것을 전직 야당 당대표가 가서 도와달라고 해서 받아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제스처를 보여주기 간 거잖아요.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거는. 저는 그걸 보면서 부당거래 유승범 씨 대사가 생각났습니다. 다들 뭐죠? 참 열심히들 산다 진짜. 잘 열심히 산다. 네, 그 말밖에는 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본인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황교안 전 대표보다는 더 빨리 정치를 해보고 지금 낭인은 아니죠. 남인으로 하겠습니다. 남인으로. 예. 난 낭인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지켜봤는데 이분을 지켜보기 위해서 이제 깔았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가장 지지율이 높은 야권 내 후보인지 후보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렇지만 후보일 듯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0일 정도 지났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자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막전막후에서 윤석열 총장 얘기는 매주 한 번씩은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장성철 초장이 5월 18일 정도 되면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언제쯤 등판할지 한 번씩 우리 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5.18을 기리는 원론적인 메시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올 것이다. 뭐 현장 행보 등을 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또 좀 달라요. 네. 이제 대중들에게 조금 더 많이 노출되면서 전문가들을 만나기 시작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더 본격적으로 듣는다. 네. 이 행보는 6월쯤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국민의힘 들어가거나 대권 도전 선언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건 아니고 그런 의미의 아주 직접적인 정치 선언은 뭐 7월이나 8월 이후로 시간을 굳이 서두르게 당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윤 총장 측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을까. 지금 빨리 윤 총장 나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내가 윤석열 총장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윤석열 총장의 인기에 자기가 도움받고 싶은 사람들이 다수예요. 김종현은 그런가요? 뭐 그렇죠. 이제 윤석열 그래요? 전 총장 없으면 김종인 위원장이 대선 국면에서 뭘 하겠습니까? 와. 그리고 당내에서 이 당권 주자 후보들이나 당권 후보들이나 소위 뭐 참모나 지략가라 하는 사람들도요. 윤석열 총장 빨리 나오라는 건 결국 자기들이 윤 총장 인기에 좀 힘입어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윤 총장이 휩쓸릴 필요가 없고 전 지금처럼 드문드문 메시지 내고 전문가들 만나는 정책 행보 보이면서 7월이나 8월 즈음에 서서히 늦게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기에 등을 업으려는 사람이 지난주에 출연했던 장성철 총장 한 명 아닌가. 왜냐하면 5.18 이전에 그때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으면 많이 늦다 빨리 나와라 라고 주문을 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무렵에는 메시지를 던질까요?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취지는 결국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이 보수의 큰 리스크였어요. 어떻게 보면 명린이 잘 못 건드렸던 부분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와서 무릎을 꿇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사죄하고 이걸 당원 당규에 넣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역사적으로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똑같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윤석열 총장이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만약 이 5.18을 넘기게 된다면 넘기면 6월이 아니고요. 네. 훌쩍 8월로 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정치적으로 6월, 7월에 뭐 하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왜 그렇죠? 여름 휴가 시즌이라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질 때예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있고. 예. 8월 말쯤에서 추석 때 이슈를 태우는 것이 전통적인 정치의 방식이에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5.18이 지나가면 6월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6, 7월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상황입니다. 큰 이슈, 큰 정치적 변곡점이 생기지 않고서는 아예 두 달이 확 훌쩍 넘어가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8월 말로 넘어갔을 경우에 너무 이제 젠걸음을 하면은 말해서 간을 보는 사람은 큰 정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간 보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저는 지금 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오래 준비해서 공부해서 나왔습니다라는 것은 이토록 부족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로 또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주변의 참모 여럿과 함께 고민하고 움직이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저는 자명을 끝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것도 음모입니다. 음모입니까?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음모고요. 5.18의 메시지 나올 겁니다. 나올 거다. 제가 이거는 뭐 예측해서 제가 다 맞았잖아요. 두 분이 누구나 하나마나한 그런 메시지가 나오죠. 두 분이 한번 뭐 내기를 좀 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원론적인 메시지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저도 원론적인 메시지. 갑자기 왜 이게 꼬리를 접습니까? 그럼 반대로 가겠습니다. 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좋습니다. 장성철, 장해찬 대 오창석 이제 어떻게 평가될지 5월 18일 지나 보면 알겠죠. 네, 메시지 나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자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말을 하긴 했습니다. 국민의힘 뭐 사립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하고 같이 하지 말라라는 또 그렇게 국민의힘 손절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하고 거리를 두는 모양새 아닌가 이런 해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최종적으로는 단일 후보 대선에는 한 사람의 보수 야권 후보가 나올 건 너무 100% 확실한 그렇겠죠. 자명한 사실이고요. 지금 서울시장 선거 봤잖아요, 우리가. 조금 일찍 들어갔느냐 늦게 들어갔느냐의 차이인데 일찍 들어갈 이유가 없다. 다만 고민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밖에 있다가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고 난 뒤에 합류할 것인가인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은 사실 여유가 좀 있어요. 9월부터 시작돼서 11월 말에 선출합니다. 아직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7월, 8월부터 정치 행보를 조금 가동하면서 9월 즈음에는 입당해서 대선 경선에 참여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이전에 굳이 6월이나 7월에 국민의힘이 입당해서 얻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 예측을 말씀드리자면 6, 7월이나 7, 8월쯤에는 바깥에서 행보를 하면서 중도 세력화를 나름 한 다음에 9월 대선 경선 직전에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대선 경선에서는 같이 경쟁을 하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 맥락은 오창석 평론가 얘기랑 비슷하네요. 결국 7월까지 기다리고 있다. 8, 9월에 갈 것이다.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받아들이는 그 안에 내부 의견들은 어떤가요? 일단 뭐 공개적으로 뭐 이제 반대를 하는 분은 한 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사과할 일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고해성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윤 전 총장께서도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고. 김용판 의원이 아주 눈물의 호소를 했죠. 김용판 의원을 제외하고는 지금 없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열린 카드로 지금 봐야 된다. 그래서 가장 지금 국민의힘에게 중요한 거는 정권 교체라는 것을 봤을 때 흑묘, 백묘 누가 됐든 정권 교체만 하면 된다라는 기류가 강한 거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어쨌든 상대적으로 덜 보수적인 이런 지지층을 하는데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단일화로 가든 내부로 들어오든 이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인다. 다만 이제 강성 친박계의 지지자들의 이제 한마디로 박근혜의 원수, 박근혜를 감옥에 넣은 사람, 약간 이거를 아버지 어머니를 감옥에 보낸 사람. 그런가요? 삼촌하고 고모를 감옥에. 그것에 대해서 했는데 만약에 당에 도움이 된다라면은 그것도 좀 이제 잦아지겠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떠나서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뭘 하고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뭐 대권 수업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던데 이 대권 수업 몇 달 받는다고 대통령 자격이 주어지는 것도 아닐 텐데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이게 뭐 수업이 있어요? 사법시험 같은 건가? 뭐예요 이거? 일단 특강이 있고요. 단타. 어디 신림동 가면 뭐 받을 수 있나요? 그 뭐 이름이 이제 나오는 분들이 이거를 주로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어디서 보도를 하냐면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합니다. 누구를 만났다. 누구와 정치과외를 받고 있다. 뭐 이런 거가 조선일보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최근에는 자영업 연구원장을 만났다 이게 조선일보에서 나왔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하나씩 방역 쪽, 뭐 이렇게 인문학 쪽, 그래, 배우면 하나씩. 됩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쌓고 있다라는 쌓고 이미지를 있다? 주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를 해본 경험이 없다라는 게 저는 그렇죠. 이게 사람들 간과를 하는데. 사실은 의회, 이게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은 의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굉장히 큰 단점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할지가 관건이다. 네. 근데 대부분의 이런 분들이 갑자기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갑툭튀라 그러죠? 갑툭튀라고 하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네. 정치 혐오를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안철수 후보가 그랬거든요. 그랬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거리두기 있는데 그 전략은 대부분 실패한다. 그렇다면 여의도 정치를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 측면을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람 보는 안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필요가 없고요. 네. 어떤 사람을 적재적소에 등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특히 이 정승국 교수 만났을 때는 보수신보 할 거 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무릎을 탁 쳤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찾아내고 발굴했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오랜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전문가로 불렸던 교수님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윤 총장의 안목이든 그를 돕는 참모진의 안목이든 간에 탁월한 이 만남들을 이어가고 있다. 이 부분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또 모든 행보가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가 인천국제공항 사태가 났잖아요. 문제가 하도가 그래서 정승국 교수 만난 거고 지금 자영업자들 소득주도 성장으로 피해본 것들 자영업 연구원장 만난 거고 외교안보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 북한 중국에 치우치는 것 아니냐 이 불만을 해소하는 메시지를 김성환 전 차관 만나서 낸 것이거든요. 네. 하나하나가 이 반문이라는 키워드를 놓치지 않으면서 보수의 집토끼들도 혹할 만한 그러한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된 행보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대선 국면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가장 큰 변수 하나씩 좀 짚어줄까요? 저는 일단은 가장 큰 것이 어떤 후보가 되든 네.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정부가 발표한 11월의 집단 면역입니다. 집단 면역, 코로나. 집단 면역이 달성되고 나서 이게 단순히 안전과 건강을 챙기는 것과 동시에 자영업자들에게 지금 적용되어 있었던 영업 제한 시간이 풀리면서 흔히 말하는 내수 진작이 한꺼번에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 5개월 동안 지난 1년, 3개월 동안 없었던 경제 진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큰 변수는 집단 면역이다. 자, 야권은요? 야권 내부의 큰 변수요? 네. 저는 글쎄요. 야권 내부에 많은 변수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나 홍준표 전 대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조금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네.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세 부담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시지가 엄청 올라서 올해부터 재산세, 종부세 내시는 분들 깜짝 놀랄 소리가 나올 텐데 이게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진단 말이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한 거나 지금 여당 대표 입장을 보면 세 부담 완화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체감될 정도로 이 재산세 부담이 완화되느냐 그렇지 않고 지금의 이 세 부담이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에 따라서 상당 부분 표심에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어떤 조세 정책, 이런 대출 정책 이런 것들이 표심하고 연관이 있을 것이다 짚어주셨는데 대선판 전체 변수 뭐가 있을까요? 뭐 두 분이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조금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2030의 표심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는 대선 주자들이 2030이 지지율이 다 낮습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여성들 지지율이 분석해보면 매우 낮아요. 이게 왜냐면 그 태도 논란들 있잖아요. 뭐 욕설 논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고 윤석열 총장도 낮아요. 이들이 자기를 대변한다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상당히 다음 대선에는 이게 뭐 최고의 결정적인 변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누가 그들의 마음을 잡느냐가 되게 중요해질 것이다. 자,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맞고 오늘 여야의 대선 구도,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뭐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지만 아주 빠르고 가파르게 진행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맞고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지사, 우리 오창수 평론가 이재명 파니까 이재명 검증을 더 받을 게 좀 있나요? 이재명 지사가 워낙 이 가정사 관련된 논란이 꽤 많았잖아요. 야권 후보가 누가 되든
가정사나 가정과 관련된 네거티브 약발은 별로 안 먹힐 것 같아요. 뭔 소리 합니까? 왜냐면 이재명 지사와 중화가 되기 때문에. 야권 후보가 가정에 대한 방어를 아주 느슨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준비했다가 뭐 기소나 되라 뭐 이런 말도. 그런 표현 아니, 내가 하지 않은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야? 오창석 평론하는 걸 바로 제가 하지 않은 얘기들 오늘 너무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OBS. 네, 여러분 OBS 막전 막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